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인재에 대해 정의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어, 오늘 그 발표 주제 내용은, 이나대 정두영 교수님께서 그 엔도유롤로지랑 유롤로직, 온콜로직, 파트에서 그 메타 분석에 대한 주제에 대한 그 탐색입니다. 정두영 교수님 준비되셨죠? 예, 예, 준비됐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발표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정두용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KUA 2023년도에 정혜도 교수님께서 같은 주제로 발표를 했던 내용이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그 정혜도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리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메타 분석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제 메타 분석에 대한 논문을 쓸 때 주제를 정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엔도유롤로지나 유롤로직 온콜로지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과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이제 메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체계적 문헌 고찰은 이제 방대한 1차 연구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재, 진단, 예후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최신의 연구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제 과정이고요. 이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이제 메타 분석을 이용해서 개별적인 1차 연구들을 통계적으로 합성하여서 이제 개별 연구의 표본 크기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이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메타 분석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면 뭐 이렇게 보시지 이제 에비던스의 계층도인데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에비던스의 계층도에서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모두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떤 뭐 노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전문가의 의견 정도.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단계의 에비던스라면 이제 케이스 시리즈, 그다음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그다음에 코스트 스터디, 그다음에 대규모 RCT 스터디, 그다음에 대규모 RCT 스터디를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이랑 메타 분석을 통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비던스 계층도에서 가장 상위 레벨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메타 분석은 이제 뭐 어떤 논문은 메타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논문을 쓸 때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은데요. 메타 분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확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을 정했으면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문헌을 검색하고 선택해서 추출해서 뭐 이전 1차, 2차, 3차 정혜두 교수님 및 그 김도경 교수님 해가지고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 질문 확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타 분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 분석은 이제 페어와이즈 메타 분석과 이제 네트워크 메타 분석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접하는 메타 분석을 시작할 때는 페어와이즈 메타 분석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페어와이즈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두 쌍 A랑 B랑을 비교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합쳐서 진행하는 걸 페어와이즈 메타 분석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인터벤션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를 페어와이즈 메타 분석이라고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메타 분석입니다.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이제 두 개가 아닌 세 개 이상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뭐 페어와이즈 메타 분석처럼 A랑 B랑 두 군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다이렉트 비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A랑 C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B와 C는 비교한 논문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되면 B와 C는 인다이렉트 분석을 통해서 B와 C도 간접적으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통해서 A, B, C의 어떤 것들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을 선택할 때 옆에 이제 피코라고 써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메타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연구들이 있어야지 이제 합쳐서 메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피코라는 거는 그런 그 질문을 정할 때 핵심 질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코군을 잘 설정해야지 그 여러 개의 논문을 합칠 때 그 그 주제에서 어긋나지 않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피코를 확실하게 정하고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앞에 글자를 딴 건데요. P는 환자군, 그 I는 인터벤션, 치료를 한 군, 그다음 C는 비교군, 그다음 아웃컴은 O는 아웃컴.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제 도출했고 그 결과가 똑같아야지 두 연구를 합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는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스터디 디자인을 어떤 연구들을 나는 합쳐보겠다. 이제 RCT만 가지고 하겠다. 아니다. RCT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observational study만 가지고도 하고 뭐 두 개를 섞어서라도 하겠다라는 그 피코스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논문을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제가 이거는 그 저희 병원 전공의 선생님이랑 작성했던 내용인데요. 그 레디컬 프로스타텍토미를 하고 나서 이렉틸 디스펑션이 왔을 때 뭐 많이 표준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5 PD5 이니비터를 쓰는 거인 는 것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로우 인텐시티 인스트럴 코퍼레이션 쇼크웨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더라라는 논문들이 몇 가지가 발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조금 진행해 보자고 했고 피코스를 선택할 때 P는 이제 레디컬 프로스타텍토미 그 레디컬 프로스타텍토미 환자로만 하려고 했더니 조금 스터디가 적어서 어차피 시스텍토미를 할 때 프로스타텍토미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레디컬 시스터 프로스타텍토미를 한 환자를 포함한 분도 같이 스터디에 포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코에스에서 P는 이제 RP를 받은 분, 시스텍토미를 받은 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환자군은 그 수술 전에는 섹슈얼 펑션이 정상이었던 환자들로 대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인터벤션은 이제 로우 인텐시티 ESWT를 받았던 환자분이고요. 이제 비교군은 그 그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웃컴은 이제 여러 설문지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가장 많이 발표한 그 대상으로 삼았던 설문지는 IIEF5였고 그 외에도 에픽, EHS 이 설문지를 했었었는데 이 논문을 했을 때 에픽이랑 EHS를 한 논문들은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을 도출할 때는 IIEF5를 사용했던 논문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터디 디자인은 이 지금 연구 자체가 그렇게 스터디가 많지 않고 이 논문에서 총 인볼브 됐던 논문은 한 5개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RCT, 논 RCT를 모두 다 합쳐서 분석했던 연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코스를 확실히 잡고 논문을 검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의 논문을 섞였을 때 피코스가 다른 상황이면은 이제 아웃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에서 그 에비던스 레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내용은 피코스를 잘 지정을 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연구를 선정하고 어떤 연구를 이제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 시스마틱 리뷰와 메타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들이 이러한 논문들을 작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고 뭐 어떻게 보면은 모방을 하는 것이 이제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참조하는 것이 첫 번째 논문의 그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을 조금 먼저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로버시가 있는 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은 학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로버시가 있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자기가 임상에서 뭐 활동을 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는 걸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케이스가 조금 적다면은 남의 작성해놓은 논문들을 그거를 가지고 메타 분석으로 하나의 논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 논문 서치하는 거는 저 이제 펀메드랑 어떻게 보면 엠베이스 그리고 이제 코크란 리뷰,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저도 요 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펀메드에서 보면 아티클 타입에서 메타 분석을 선택하는 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치를 했고 그 아티클 타입에서 메타 분석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시스테마틱 리뷰를 체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메타 분석이나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한 그 창들이 그 논문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메타 분석이 되고 시스테마틱 리뷰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참조해 보시고 그 논문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커크란 라이브러리에도 이렇게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쓰는 란이 있고 코크란 리뷰로 해가지고 코크란 리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타 분석이나 시스테마틱 리뷰를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크란 리뷰를 사용해서 뭐 어떤 내용들이 리뷰가 되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센트럴이라고 해서 이제 커크란에서 이제 그 ICT 연구들을 등록하고 모아둔 그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라이얼이라는 클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창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연구들을 찾기만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들이 다 있더라. 그러면 나는 이거를 못할까? 그러면은 다른 연구를 무조건 또 새로운 거를 찾으려면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 메타 분석 연구가 뭐 2020년, 2019년, 뭐 어쨌든 한 3, 4년 정도가 지났거나 아니면은 기존 연구가 갖고 있는 그 메타 분석들이 여러 개가 이제 결론이 조금 컨트로버시가 있다라는 거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는 그 최근에 있는 스터디를 포함하거나 아니면은 통계 분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거나 방법을 좀 바꾸어서 이제 업데이트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메타 분석에서 가장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서치를 할 때도 노력이 조금 덜 들면서 이제 빨리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메타 분석을 할 때 이제 그 업데이트드 메타 분석을 조금 작성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에 그 케이서 그 리서치 연구를 하면서 진행했던 연구인데 이제 레지우스 스페어링 방법과 이제 컨벤셔널 방법 그 랄프에 대해서 그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 기존 연구들에서 조금 스터디를 더해서 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뭐 퍼스트 라인은 아니지만 이제 예전 2019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인데 수니트립이 보통은 4주를 쓰고 2주를 휴약하는 게 표준 유법이지만 사용을 해보니까 2주를 쓰고 한 주를 휴약하는 게 환자분들 톨러러블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서치를 해봤고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 그 메타 분석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업데이트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작성하였던 논문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수니티딥 얼터너티브 수니티딥 더징 스케줄에 대한 그 논문은 보시면은 이게 제가 2019년에 저도 작성했던 건데 2019년만 해도 세 가지 논문이 출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 논문들하고 어떤 차이를 두면 좋을까 했고, 결국에는 기존 연구보다는 더 많은 연구, 기존 연구에서 이제 세 가지 연구를 합쳐보니까 서로 빠진 연구도 있었고, 제가 새로 서칭한 연구도 한두 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른 연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 스터디가 좀 포함되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세 가지 연구가 뭐 잘못되고 제가 더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피코를 저희가 명확하게 좀 해봤을 때는 어떤 연구는 이제 환자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4주, 2주를 썼던 사람이 2주, 1주로 스위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2주, 1주 얼터너티브 스케줄로 했다라고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도 포함을 했던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환자분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그러한 연구들을 제외를 해서 조금 피코를 명확하게 한 스터디만 포함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통계적으로 조금 차이를 두자고 생각을 한 거는 이제 adjusted value를 사용한 분석을 좀 추가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플란 마이어만 갖고 이제 그 온콜로직 아웃컴을 작성한 메타 분석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카플란 마이어는 어떻게 보면 unadjusted adjusted value를 사용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콕스 리그레션 같은 멀티 베리어블한 그 밸류를 사용한 분석을 조금 다시 뽑아서 분석을 추가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통계적으로 조금 차이를 두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ICT 연구와 논 ICT 연구가 섞이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통계적으로 이제 어떤 오류를 조금 범할 수도 있다라는 그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ICT 연구와 논 ICT 연구를 조금 구별을 해보고 ICT 연구를 포함한 것과 논 ICT 연구만 가지고 한 것과 뭐 이런 식으로 통계에 좀 차이를 두었고요. 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2주 1주 순위 TDB 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조금 더 좋았고 오버럴 서바이벌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애드버스 이벤트는 이 일 스케줄이 좀 적더라라는 결론으로 논문을 작성했었던 건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넌 RCT 연구만이 포함된 그 메타 분석이었기 때문에 에비던스 레벨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에비던스 레벨까지 제시를 해서 뭐 앞에 세 가지 논문이 있었지만 이제 업데이트한 메타 분석이라고 하여서 논문을 추가로 조금 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스에서 진행했던 논문이고 레지우스 페어링이랑 컨벤셔널의 그 차이를 비교한 논문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건 2022년에 발표된 건데 그 전에도 한 네 가지 그 논문들이 발표를 됐었고 최근에 이제 BJU에서까지 그 레지우스와 컨벤셔널에 대해서 비교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논문이 어쨌든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EAU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레지우스랑 그 저희 컨벤셔널 어프로치를 했을 때 여기서도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그 얼링 컨티넌스는 레지우스 스페이스가 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파지티브 서지컬 마진이나 온콜로직 아웃컴에서는 좀 컨트로버시가 있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에도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면은 조금 추가를 해서 메타 분석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제가 메타 분석 업데이트를 할 때 하는 이제 엑셀 폼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을 좀 적어 놓고 스터디 넘버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떤 연구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짜집기를 해서 같이 합치면은 제가 더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연구들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은 연구, 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제가 또 서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20년부터 21년까지. 그래서 이런 그 기존 다섯 개 연구에 그 포함된 연구들을 합치고 제가 합친 연구 다섯 개를 합쳐가지고 가장 많은 연구, 다른 이전에 출판된 것보다 가장 많은 스터디 13개를 합치고 한 2,900명의 환자가 합쳐서 새로운 연구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뭐 결론은 비슷합니다. 컨티넌스는 이제 얼리 컨티넌스는 확실히 좋지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 스탠다드랑 레지우스랑 컨티넌스에 큰 차이는 없었고요. 하지만 논란이 됐던 파지티브 서지컬 마진에서 오버롤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이제 그 하이 스테이지, 어떻게 보면 T 스테이지가 3일 때는 파지티브 서지컬 마진이 레지우스에서는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저 논문에서 결론은 이제 로컬리 어드밴스 환자에서는 레지우스보다는 컨벤셔널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결론을 냈던 논문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컨트로버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 메타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지만 2019년만 해도 네오에주먼트 이제 레지벤이 DD 엠박을 쓰든 GC를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써라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보니까 그 지금 뭐 이미 출판이 됐지만 베스퍼 트라이얼이라고 어쨌든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였었고요.
그렇다면 아직 출판이 안 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그 논 ICT 연구로 내가 그 메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연구고 더 그 DDM박이랑 GC랑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DDM박이랑 GC랑 이제 메타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DDM박이 이제 컴플리트 리스 그러니까 수술 후에 T0가 나올 확률 이제 T0가 확률이 훨씬 더 높았고 아니 훨씬은 아니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그다음에 오버롤 서바이벌이 좀 좋았다. 캔서 스페시픽 서바이벌도 좋았지만 요거는 이제 하나의 연구였기 때문에 이제 뭐 결론으로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어쨌든 온콜로직 아웃컴이 DDM박이 더 좋더라라고 논문을 출판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뒤에 그 베스퍼 스터디의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JCO에서 이제 그 DDM박이 더 좋다라는 내용으로 나왔었고 저희 그 제가 이전에 출판했던 이제 메타 분석 뭐 저는 논 ICT 연구를 합친 거긴 하지만 비슷한 결과를 냈던 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논 ICT만 합쳐도 ICT 연구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연구를 출판할 수 있다라는 조금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2023년 NCCN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는 프리퍼 레지먼이 DDM박입니다. 그다음에 DDM박을 못 쓸 때 이제 GC를 써라라고 다른 레지먼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뭐 보니까 가이드라인의 그 레퍼런스에도 베스퍼가 어쨌든 주긴 하지만 저희 논문도 하나 그 레퍼런스로 하나 올려져 있길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추가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도 이거는 이제 KJU에서 이제 그 정혜도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인데요. 2020 PCNL을 할 때 예방적 항생제를 그럼 어떻게 쓸까? 2022년 EAU 가이드라인에서 싱글 도즈보다 프리오프로필락틱 안티바디를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그 논문이 있고 가이드라인에도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301번의 레퍼런스가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어서 정혜도 교수님께서 이제 301번 레퍼런스를 리뷰를 하셨고 그랬더니 하이리스크 환자가 대부분의 그 스터디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찾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데이트 연구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하신 건데요. 하이리스크를 보면은 저쪽 익스텐디드 도즈를 쓴 것이 더 좋지만, 오버롤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특별히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셨고, 요번에 23년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특정 그 하이리스크가 아닌 경우에는 뭐 더 싱글 도즈가 이제 그 익스텐티드 도즈보다 더 좋다라고는 하지 않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바뀐 내용이고요. 이거 보면은 EAU 가이드라인에 정혜도 교수님이 그 이주영 교수님과 진행한 논문이 레퍼런스로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타 분석이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를 보면은요, 저희도 이제 논문을 쓸 때 메타 분석의 에비던스 레벨이 참 좋구나, 남들에게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논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지라고 보면요. 저는 뭐 가끔 이제 리뷰 논문들을 가끔 보면은 이제 임상 연구들을 이제 온고잉 임상 연구들이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클리니컬 트라이어나 뭐 ICTRP나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연구 CRIS나 요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사이트가 임상 연구를 등록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클리니컬 트라이얼 gov 여기를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어떤 연구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고 뭐 직접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는 저는 리뷰 논문을 좀 보면서 온고잉 연구가 아직 어쨌든 ICT 연구가 퍼블리시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랑 비슷한 메타 분석을 조금 진행을 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 내가 잘 진행을 하면은 논문을 싣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이런 사이트를 좀 기웃기웃 거리고 있고요. 뭐 한 가지 보시면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넘버에서 NCT 뭐 어쨌든 이런 넘버를 가지고 있는 게 MCRP 환자에서 아타 많이 쓰시는 엔자루타마이드랑 아비라트론을 쓸 때
그럼 뭐 어떤 거를 먼저 쓰는 게 좋겠느냐라는 게 저도 조금 궁금증이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아비라트론을 쓰는 게 뭐 나을까? 엔자루타마이드를 먼저 쓰는 게 나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는 조금 달라서 우리나라는 보험을 하려면 이 중간에 탁셀 케모를 해야 되는데 탁솔 케모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아타마 연속으로 쓸 때 어떤 거를 더 먼저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환자들을 좀 보다가 생각을 했고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좀 진행을 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조광수 교수님이랑 이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이거 아비라테놀을 먼저 쓰는 게 좋지, 엔잘루타마이드를 먼저 쓰는 게 좋을지 해서 결론을 냈던 거고, 뭐 결론은 저 결론도 아비라테놀, 엔잘루타마이드를 순서로 쓰는 게 조금 레지던스가 적어서 뭐 온콜로직 아웃컴이 좀 좋더라. 나중에 나온 이제 그 ICT 연구에서 좀 비슷한 그 결과는 나왔었고요. 어쨌든 그런 연구를 좀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퍼런스, 이제 저희 학회, 뭐 세부 학회나 본학회나 가면 디베이트, 토픽을 정해놓고 디베이트를 하는 그 섹션들이 최근에는 되게 많이 됐고, 뭐 보팅을 하는 세션까지 많이 요즘에는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회의, 그 학회에서 흥미를 좀 돋구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은 다 메타 분석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2019년에 했던 내용인데, 뭐 올리고 메타스틱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사이토 리덕티브 프로스타텍토미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찬반은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그때도 뭐 찬성 쪽에 이제 최영득 교수님, 반대쪽에 박성호 교수님, 뭐 다른 패널 교수님들께서도 찬반에 대해서 그 의논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조금 늦게 하긴 했지만 2023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ICT 연구도 2023년에 발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까지 보면서 뭐 ICT도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논 ICT는 여러 개가 있길래 이런 거를 메타 분석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업데이트 연구라고 하고 메타 분석을 좀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올해 이제 ICU에 진행을 했었던 그 논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케이서 2021년도에 그 보팅 섹션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논문인데, 레지우스 페어링이랑 이제 안테리어 어프로치랑 뭐가 더 좋냐라고 아직까지도 뭐 서로 어떤 거를 프로시저를 선호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서로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재밌게 들었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그때 들었던 내용을 합쳐서 이런 논문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테마틱 리뷰와 메타 분석들을 잘 검색을 해봐서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주제를 찾으면은 주저없이 바로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논문 메타 분석 같은 주제를 가진 메타 분석들을 찾아서 어떤 논문들이 일론됐는지를 합쳐보고 그 다음에 새로 찾으면은 조금 검색하는 시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논문들을 잘 검색하는 게 빠른 메타 분석 논문을 작성하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에서 컨트로버시가 있는 거나 아니면 학회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메타 분석의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논문을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임상에서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작성하고 싶은데 나 케이스가 아직은 조금 작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기존 논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기존 논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출판된 게 있다면 그것들을 메타 분석으로 합쳐볼 수도 있고 자기 데이터를 이제 합친 자기 데이터를 내면서 거기다가 시스테마틱 리뷰를 같이 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을 작성을 하면 하나의 시스테마틱 리뷰와 나의 데이터를 출판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 분석과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피코를 잘 정해서 그 주제가 어긋나지 않게 그 주제 그 환자군과 그 다음에 그
대조군이 섞이지 않게 결론을 도출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으로 간단히 마쳤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명 강의였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 정두영 교수님께 질문이나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분 계실지요? 음, 그러면 그 이제 저도 이제 메타 분석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대개는 그 이제 임상에서 실제 이제 궁금한 거를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그 컨트로버시 있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이제 궁금한 거가 제가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메타 분석한 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또 이렇게 수정되고 하는 걸 보면 되게 흥미가 더 생기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도영 교수님도 여러 이제 많은 주제로 이렇게 메타 분석 많이 하셨고 어, 이렇게 하신데 혹시 어, 뭐 말씀하시기 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혹시 뭐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어떤 주제나 분야가 뭐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혹시 주제가 있으실까요? 최근에 요즘에 좀 생각한 게 아직은 없긴 한데요. 어, 아직까지 아까 했듯이 아비라테론, 뭐 엔젤루타마이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옵티멀 시퀀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퀀싱을 어떤 거를 먼저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논문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시퀀싱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개가 좀 정립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또 워낙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신약들도 많고 해서 또 좀 그 열심히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메타분석 논문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른 교수님들 혹시 또 말씀 주시거나 질문 없으실까요? 지금 또 뭐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요 강의 내용은 다 저희 그 케이서 홈페이지에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다 녹화돼서 올라가니까 오늘 강의 또 좀 아쉽게 못 들으신 분은 또 다시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정대근 선생님 너무 강의 감사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강의는 내년에 1월 18일 목요일에 한현우 교수님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 그 내년에 또 할 때 미리 연락드릴 건데 그때도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립 끝내도 되겠죠?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